자, 이제 본격적으로 클러치를 살펴봅시다. 클러치는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이 강의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심플한 거 몇 가지 살펴볼 건데요. 우선 여기서는 내부 확장식 클러치라는 것을 살펴보고, 뒤에서는 외부 압축식 클러치라든지 밴드 타입 등등에 대해서도 살필 겁니다. 클러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공유하니까 우선 여기서 기초를 잘 다지도록 합시다. 내부 확장식 클러치라는 것은 여기 적힌 것처럼 드럼의 내면을 마찰면으로 하여 외부의 슈가 바깥쪽으로 확장되어 동력을 전달하는 마찰식 클러치래요. 근데 여기서 슈라는 것은 드럼의 내면과 직접 접촉하여 마찰력을 발생시키는 부품. 자, 우측 그림에 슈하고 드럼이 있죠. 이렇게 생긴 것,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외부 확장식 클러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슈라는 것이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된 여러 가지 설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과거에는 사람이 발로 바퀴를 브레이킹, 즉 멈추도록 이렇게 발을 가져도 되는 그런 행위에서 이런 효과를 가지는 것을 슈라고 하자, 이런 설이 있습니다. 자, 내부 확장식 클러치는 몇 가지 주요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적혀 있죠. 일단 마찰이 일어나는 마찰면, 그리고 클러치라는 것이 토크를 전달할 때 마찰면이 토크를 일으키는 요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쭉 같은 것들로부터 토크가 전달되겠죠. 이 토크가 마찰면으로 전달될 때 필요한 부분들, 그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자, 그리고 액추에이팅 메커니즘, 즉 마찰면은 항상 마찰을 일으키진 않죠. 선택적으로 마찰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설사 항상 마찰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크기가 선택적으로 조절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마찰력이 작용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구현하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내부 확장식 클러치에는 이 슈를 어떻게 확장되냐, 그 말인 거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확장 링을 이용한다든지 원심력이나 자기력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유압이나 공압 등등이 많이 사용된다고 하네요. 이제 내부 확장식 클러치의 역학적 분석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도어 스토퍼를 다룰 때 마찰을 일으키는 요소는 고무 패드였죠. 클러치의 슈는 도어 스토퍼와 유사하게 한쪽이 고무 패드와 같은 마찰면을 가집니다. 다만 형태는 도어 스토퍼하고는 매우 다르죠. 우측 상단의 붉은 원 한번 봅시다. 여기서 조금 더 짙은 붉은색, 약간 휜 칼? 이거 환도라고 하나? 아무튼 그것처럼 생긴 이거 바로 슈입니다. 물론 슈는 한 개 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심플하게 그냥 하나만 있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 우측 부분에 A라고 표시된 곳 있죠? 이 부분이 고정된 부분입니다. 위쪽에 F라고 표시된 화살표 있잖아요. 이 화살표 끝 지점에 그 방향으로 힘 F가 가해진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슈가 움직이겠죠. 근데 아까 얘기한 A점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슈가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A점에서 피봇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피봇점 또는 힌지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 점을 힌지점이라고 통일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슈가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 F가 슈의 마찰면에 만드는 압력은 기하학적으로 일정하지는 않아요. 참고로 우리는 도어 스토퍼 사례에서 압력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로 다루었죠. 그렇기 때문에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힌지점인 A는 일단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찰면이 이 지점에 마찰력을 발생시킨 상태로 고정된다면 계속 마찰력이 작용할 것이고, 이것은 별로 일반적이진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정된 이 흰 지점 A는 마찰력이 없는 상태로 고정되어 있을 것이다. 즉 압력이 0이라는 점이라는 것은 확실하죠. 그러면 압력이 0인 A점에서부터 압력이 변할 것인데, 아무래도 고정된 점에서 가까우면 압력이 좀 적겠죠. 그래서 이 점에서 멀어질수록 압력이 커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슈가 이렇게 원의 일부인 호처럼 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선인 거리보다는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각도로 위치를 표시합니다. 20도 지점은 압력이 얼마, 30도 지점은 얼마,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우리가 도어 스토퍼를 얘기할 때는 압력 분포의 수식을 직선의 거리를 써서 px 이렇게 표현했다면, 여기서는 p 세타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이야기예요. 슈는 흰 지점 A를 기준으로 회전하면서 드럼의 마찰력을 일으키고
슈는 그러면 반작용력을 받을 거죠. 우리는 앞서서 도어 스토프 예시에서 고무 패드가 받는 압력, 즉 수직력을 통해 마찰력을 도출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접근해 봅시다. 근데 일단 이것을 위해서 수직 변형량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측 아래 파란 그림을 되도록이면 확대해서 잘 보세요. 일단 이 그림의 A점은 위 그림의, 그러니까 붉은색 원 그림의 흰 지점 A하고 동일해요. 자, 그런데 원의 크기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동일한 원은 아니에요. 여기서 우측 아래 원의 원은 슈의 기준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약간 위쪽에 있는 점 B를 한번 보세요. 근데 이거 주의해야 되는데 점 B는 위 그림, 그러니까 빨간색 원에 F라고 표시된 그 화살표가 작용하는 그 점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의 그림과 밑에 그림에서 점 B는 다른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래 그림에 있는 점 B는 슈의 기준선 위에 임의의, 즉 아무 곳의 점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꼭 힘이 작용하는 점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측 아래 그림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일단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점 B에서 슈에 작용하는 수직 변형량을 알아내는 게 바로 목표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확대해서 잘 보시면 H 델타 phi 코사인 2분의 세타라고 표시된 화살표가 있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해요. 자,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우선 흰 지점 A하고 B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세요. 여기 소문자 H로 표시되어 있죠. 이게 방금 이야기한 그 선분의 길이입니다. 자, 그리고 슈가 델타 P만큼 회전했다고 하면 점 B가 움직이겠죠. 그러면 방금 우리가 그린 직선도 움직이겠죠. 교재에는 이 선이 그려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붉은색 점선으로 그 선을 그려놨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 직선이 움직인다면 그 끝에 원호를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회전한 각도인 델타 P가 작으면 그 원호는 직선에 가까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원호 길이는 델타 P에다가 그게 원이라면 그 원의 반지름을 곱한 값인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직선의 길이가 h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한 원호의 길이 그게 h 델타 p가 되죠. 우측 하단 그림에 그 표시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직선이 빗면이 되는 삼각형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한 h 델타 phi 코사인 2분의 세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방금 이야기한 삼각형의 밑면이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h 델타 p를 알고 있다면 거기다가 코사인의 삼각형 꼭지의 각도만 곱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자 하는 h 델타 phi 코사인 2분의 세타를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일단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삼각형 꼭지의 각도를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각도는 기하학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클러치의 중심점이 O라고 지금 그림이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우리가 얘기하던 점 A하고 점 B 이 세 개의 점이 만드는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그 각도의 절반하고 방금 이야기한 그 삼각형의 각도가 같죠. 그래서 우측 그림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잘 보면 기하학적으로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점 A와 점 B를 연결한 선분 그게 길이가 H라고 이야기했죠. 요 H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는 아까 삼각형 OAB 이게 둘로 쪼개놨죠. 이 원의 반지름이 소문자 R이죠. 그래서 이 반지름이 빗면인 삼각형에서 높이를 보면 H의 절반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H라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 그 삼각형 높이의 2배고 이 높이라는 것은 R 곱하기 사인 2분의 세타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H 델타 P를 2R 델타 P 사인 2분의 세타로 표현할 수 있죠. 자, 돌고 돌아서 최종 목표인 B점의 수직 변형량인 H 델타 P 코사인 2분의 세타는 R 델타 P 사인 세타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뭐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2분의 세타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인 그냥 세타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오타가 아니고 삼각함수의 성질이죠.
아마 고등학교 수학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배웠을 것 같은데 기억 안 나는 학생이 만약 있다면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시고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런 기초적인 분석에서 변형량은 힘하고 비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압력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변형량이라는 것이 사인 세타에 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힘도 또는 압력도 사인 세타에 비례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페이지 전체 결론이거든요. 정리하자면 우리가 아까 압력이라는 것은 점 A로부터 각도 기준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압력이 커지는데 그 커지는 정도가 그냥 세타만큼이 아니고 사인 세타만큼 커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앞 페이지에서 우리는 압력 분포 경향을 살펴보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최대 압력의 크기와 위치를 안다고 가정해 봅시다. 최대 압력을 PA라고 하고 그 위치를 세타 A라고 한다면 앞 페이지에서 우리는 압력은 사인 세타하고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강의 자료에 적힌 것처럼 사인 세타 분의 P는 사인 세타 A 분의 PA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건 그냥 비례식이죠. 뭐 예를 들어서 A 대 B는 C 대 D라고 한다면 B분의 A는 D분의 C 이거 하고 같죠. 자, 바로 그거죠. 자, 그러면 위에 비례식을 정리하면 아래에 있는 수식처럼 P는 사인 세타 A 분의 PA 곱하기 사인 세타. 자, 이게 바로 압력 분포의 수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최대 압력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슈가 원호처럼 생겼으면 기하학적으로 그 점의 위치를 알 수 있거든요. 앞 페이지에서 원호처럼 슈가 생겼었죠. 그 슈가 흰 지점을 기준으로 회전한다면 어떤 점이 가장 먼저 드럼에 닿겠습니까? 바로 슈의 끝 지점이죠. 자, 이 점이 가장 먼저 닿으니까 동일한 회전 상태에서는 압력도 가장 크다는 거예요.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힘F하고 이것은 힘F의 작용점하고 이것은 뭐랍니다. 근데 이게 또 기하학적으로 슈가 90도보다 더 길면 슈의 끝 지점이 가장 먼저 닿는 게 아닌 게 되죠. 90도보다 슈가 더 길면 90도가 되는 점이 기하학적으로 가장 먼저 닿습니다. 그래서 최대 압력의 위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슈가 90도보다 짧으면 가장 끝점인 것이고 90도보다 더 길면 90도 되는 점이 최대 압력의 위치라는 겁니다. 압력이 있으면 그 작용 면적을 곱하면 힘이 되죠.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압력을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그 압력이 작용하는 면적을 곱하면 우리가 오매불망 원하는 수직력이 계산됩니다. 근데 압력은 위치에 따라 다르니까 각 위치의 미소 면적에다가 압력을 곱해서 미소 수직력을 구할 겁니다. 나중에 마찰력은 이 미소 수직력의 마찰 개수를 곱하면 미소 마찰력으로 도출되겠죠. 임의의 위치, 즉 각도 세타에서 미소 수직력 dn을 구하려면 압력의 미소 면적을 곱하면 되는데 일단 마찰 패드의 너비를 b라고 합시다. 그리고 각도 방향으로 미소 길이는 아주 작은 호죠. 그래서 r 곱하기 아주 작은 각도인 d 세타 곱하면 되죠. 그래서 미소 면적은 b 곱하기 r 곱하기 d 세타가 되죠. 여기에 압력 p를 곱하면 미소 수직력 dn이 나오는데 압력은 우리가 앞에서 유도한 수식을 가져와서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자료에서처럼 dn은 사인 세타 a 분의 pa b 곱하기 r 곱하기 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되죠. 우측 그림에서 보면 좌표 설정과 각도 때문에 도어 스토퍼와는 좀 다르게 수직력 dn이 y축 방향 성분뿐만 아니라 x축 방향 성분도 가지고 있죠. 이건 마찰력도 마찬가지고 작용력 F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직력이고 마찰력이고 작용력이고 우리는 이제 모두 X축, Y축 성분 다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일단 수직력 DN이 만드는 모멘트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교재에서는 아마 유도 순서가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좀 더 쉽게 다시 정리했습니다. 우선 DN이 그림에서 어디에 있는지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DN입니다. DN 사인 세타 이런 게 아니고 DN. 이 수직력 DN이 만드는 모멘트를 흰 지점 A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미 한 점에서 힘 DN 곱하기 거리인 A 사인 세타가 되죠.
자, A 사인 세타 제가 그림에 붉은 점선으로 표시해뒀거든요. 그게 DN의 작용 거리라는 거 그림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한 점에서 모멘트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슈 전체 모멘트에 관심 있죠. 수많은 미소 면적에서 만들어내는 모멘트를 다 더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방금 유도한 수식을 적분하게 되면 강의 자료에서처럼 mn은 sin 세타 a 분의 pa br 인테그럴 sin 세타 제곱 d 세타 이렇게 되죠. 자, 이제는 마찰력이 만드는 모멘트 차례입니다. 마찰력은 수직력에 의해 만들어지죠. 그래서 수직력 dn의 마찰계수를 곱한 fdn이 마찰력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그림에 어디에 있는지 우선 찾아서 꼭 확인하십시오. 이 마찰력이 힌지 A를 기준으로 만드는 모멘트에서 작용 거리는 R 빼기 A 코사인 세타죠. 이것도 제가 그림에 붉은 점선으로 표시해뒀으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마찰력이 슈 전체에서 만드는 모멘트의 총합은 MF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F 곱하기 사인 세타 A분의 PA BR 인테그럴 사인 세타 D 세타 곱하기 R 빼기 A 코사인 세타가 되죠. 자, 마지막으로 또 다른 힘인 작용력 F 차례입니다. 이놈이 만드는 모멘트는 힘 F 곱하기 거리인데 거리는 그림에 그냥 C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힘에 의한 모멘트 세 개가 다 구해졌죠. 근데 정적 평형 상태를 고려해야 되니까 이 세 개의 모멘트를 모두 더하면 0이 되어야 되죠. 근데 방향을 생각해 보면 F가 만드는 모멘트는 DN이 만드는 모멘트와는 방향이 반대지만 FDN이 만드는 모멘트와는 방향이 같죠. 그래서 F를 기준으로 이것을 정리하면 자료에서처럼 F는 DN이 만드는 모멘트인 MN 빼기 FDN이 만드는 모멘트인 MF 여기에다가 C를 나눈 값이 되죠. 자, 근데 우리는 왜 이런 수식을 유도했을까요? 도어 스토퍼에서처럼 이 힘 F가 0보다 작게 되면 클러치에서도 자기 활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식을 정리한 겁니다. 자, 뒷페이지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도어 스토퍼 예시에서 자기 활성은 마찰력의 방향에 따라서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두 경우로 나뉜다고 했었죠. 클러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앞 페이지에서 설정한 방향에서 그래도 마찰력의 방향이 자기 활성이 가능한 방향, 즉 F가 0과 같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방향이었죠. 일단 그 방향이란 게 클러치에서는 무엇인지 한번 따져봅시다. 도어 스토퍼 예시에서는 도어 스토퍼가 아니라 바닥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기준으로 우리가 따졌었죠. 그래서 바닥이 상대적으로 우측으로 움직이면 자기 활성이 가능성이 있는 방향이었죠. 실제로 땅이 움직이는 경우는 없으니까 좀 비현실적인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클러치 분석에서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클러치 그림을 보시면 좌측 하단에 회전 방향의 로테이션이라고 써져 있죠. 자, 여기도 슈나 마찰 패드가 아니라 그것과 접하는 도어 스토퍼로 따지면 바닥에 해당하는 드럼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클러치가 동력축에 보통 연결되어 있으니까 슈가 움직인다고 생각해야 하지만 어차피 도어 스토퍼 예시에서도 땅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그림에서처럼 드럼이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 마찰력이 그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수직력에 대응할 수 있으니까 자기 활성의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만약에 드럼이 반대 방향, 즉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자기 활성의 가능성은 전혀 없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 동력을 전달받는 드럼의 입장 어쩌고 나오는데 이것은 슈가 드럼에 가하는 토크를 구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필요한 수식을 유도하는 과정이에요. 드럼의 입장에서는 수직력은 일종의 불필요한 힘이죠. 실질적으로 드럼을 회전하는 데 쓰이는 마찰력, FDN만이 전달받는 힘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 힘에다가 작용거리를 곱하면 토크가 나오게 됩니다. 즉 FDN에다가 작용점과의 거리인 R을 곱하면 되는데 이걸 적분으로 모으면 토크 T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제 또 다른 이슈 살펴봅시다.
힌지점 A에서의 발력을 보는데 발력도 X와 Y축 성분이 있죠. 자, 정적 평형을 위해서 그림에서 모든 힘들의 X축 성분을 모두 더하면 0이 되어야 되죠. 즉 수직력의 X축 성분, 마찰력의 X축 성분, 작용력의 X축 성분, 그리고 힌지의 발력의 X축 성분, 이거 모두 더하면 0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발력 X축 성분으로 정리하면 강의 자료에 있는 긴 이 수식처럼 정리됩니다. Y축 성분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수식이 복잡하니까 도어 스토퍼에서 했던 것처럼 이것을 A와 B라는 기호로 일부 대체하는데 이것은 수학적으로 유도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그냥 수식을 심플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수식을 두 단계로 쪼갠 거에 불과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힌지에서의 최종적인 발력을 X축과 Y축 성분으로 구분해서 정리했습니다. 자, 이것도 도어 스토퍼에서와 같이 마찰력의 방향에 따라 발력이 뒤바뀌죠. 근데 도어 스토퍼에서와는 좀 달라요. 좀 복잡하죠. 여기서는 회전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X축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고 회전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부호가 제법 복잡하게 바뀌니까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부 확장식 클러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까 예제 한 문제 풀어봅시다. 이 문제는 클러치는 아닌데 브레이크죠. 근데 어차피 동일한 메커니즘을 동작하니까 개념도 동일합니다. 우측 그림을 보면 슈가 두 개인 브레이크죠. 각각의 슈는 힌지라든지 작용력 등 모두가 동일한데 딱 하나 회전 방향만 상대적으로 다를 뿐이죠. 우선 작은 문제 A 최대 작용력 F를 찾는 건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문제가 좀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용력 F라는 것은 이 브레이크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용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어 스토퍼가 동작해서 문이 안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F가 있다면 그걸 말하는 거죠. 자기 활성이 만약에 된다면 전혀 작용력이 필요 없고 그게 아니라면 밟아서라도 작용력 F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죠. 클러치나 브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용력이 얼마인지 구하는 거예요. 뭐 자기 활성화 상태라면 0이라고 결론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최대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마 한 시스템에서 힘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작용력이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큰 힘을 말하는 것 같은데 문제에서 보면 힘이 두 개잖아요. 슈가 두 개니까. 그러니까 이 중에서 더 큰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풀이는 그게 아니에요. 교재의 풀이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것에 대한 것이고 사실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또 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는 두 개의 슈 중에서 하나는 자기 활성이 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당연히 불가능한 방향이겠죠. 만약에 자기 활성이 되는 방향인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활성이 안 된다고 결론 나왔어. 그래도 반대 방향과 비교해서 작용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더 적게 듭니다. 도어 스토퍼로 예를 들자면 바닥이 우측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황에 설사 자기 활성이 안 되더라도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는 작용력이 덜 필요하다 그 말이죠. 이 문제에서는 모든 설정이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림하고 같으니까 우리는 우측 슈가 자기 활성이 가능한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활성의 가능성이 있기도 하면서 적어도 왼쪽 슈보다는 작용력이 적게 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문제가 동작을 위해 필요한 최소 작용력을 묻는 거라면 좌측 슈는 필요 없고 오직 우측 슈만 고려하면 된다는 거죠. 아니면 문제는 아마 이런 것을 의도했을 겁니다. 일단 이 브레이크는 명백히 우측 슈가 드럼에 더 큰 압력을 가하겠죠. 근데 문제에서 보면 압력 제한이 1000kPa이라고 되어 있죠. 즉 압력이 이것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넘어가면 부서지겠죠. 참고로 여기 라이닝이라는 것은 마찰 등에 의해서 손상될 수 있는 부분을 쉽게 교체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브레이크라는 것은 힘을 주는 만큼 더 크게 동작하죠. 자동차 속도로 따진다면 더 크게 브레이크에 힘이 들어가면 더 빨리 감속되잖아요. 근데 압력 제한이라는 것은 그 정도를 제한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브레이크에 주는 힘을 어느 정도 이상 주지 말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죠. 그래서 문제는
이 압력 제한의 관점에서 최대로 가할 수 있는 작용력은 얼마냐는 것을 묻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이렇다고 가정하고 우측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슈의 길이가 126도죠. 앞서서 우리는 슈의 길이가 90도보다 길면 최대 압력은 90도 지점에서 발생한다고 했죠. 그러면 사인 세타 A는 사인 90도니까 그냥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필요한 것이지만 중심축에서 힌지 점까지 거리 A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하면 122.7mm가 나온다. 먼저 15페이지에서 유도한 수식으로 수직력 N에 의해 슈 전체 발생하는 모멘트를 또 구해봅시다. 그러면 강의 자료에서처럼 787628.90 뉴턴 밀리미터가 됩니다. 단위가 정식 SI 단위는 아니지만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계산 과정에서 좀 더 직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냥 뉴턴 밀리미터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다음은 마찰력에 의해서 슈 전체에서 발생하는 모멘트를 계산하면 304149.03 뉴턴 미터가 나오죠. 모멘트 전체 합이 0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필요한 작용력 F를 구하면 280.6 뉴턴이 됩니다. 자, 이게 답이죠. 자, 다음은 작은 문제 B입니다. 브레이크 용량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브레이크 용량이란 해당 브레이크가 전달하는 총 토크량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위의 문제와는 달리 동작하는 모든 슈의 기여를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측 슈뿐만 아니라 좌측 슈의 토크까지 구해서 다 더해야겠죠. 일단 우측 슈가 드럼에 전달하는 토크는 마찰력의 거리 R을 곱하면 되죠. 16페이지에서 이미 유도했던 수식 사용하면 좀 더 쉬우니까 계산을 해보면 강의 자료와 같은 값이 나옵니다. 문제는 좌측 슈인데 우측 슈 계산할 때는 최대 압력, 즉 PA를 문제에서 주어진 1000kPa, 즉 1N/mm 제곱을 그냥 넣었죠. 근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측 슈하고 비교해서 좌측 슈가 받는 압력이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좌측 슈 계산에서는 우측 슈에 썼던 1N/mm 제곱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값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그림에서 수직력이나 마찰력 크기나 방향을 생각해 보면 드럼의 회전 방향이 바뀌면 마찰력의 방향만 180도 정반대 방향으로 바뀌지 그 수식 자체가 바뀌지 않았어요. 복잡하게 바뀌었던 것은 힌지점의 발력이지 수직력과 마찰력이 만드는 모멘트 아니었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 우측슈에서 모멘트 계산한 결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단지 압력만 다르니까 그냥 기존 압력을 나눠서 없애고 새 압력만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측슈 모멘트 값 그대로 가져온 거 보이시죠? 787628.90 이거 여기 1을 나누고 있는데 이 1은 우측슈의 최대 압력 즉 PA입니다. 문제에서 나오죠. 자, 그럼 그 나눈 값에 좌측슈의 최대 압력을 곱하면 좌측슈의 모멘트가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모르니까 P의 변수 그대로 두자는 겁니다. 자, 그걸 가지고 모멘트 평형 수식에 다 넣는 겁니다. 다만 마찰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멘트 방향이 바뀐 점은 주의해야 됩니다. 자, 작용력 F는 우측슈나 좌측슈가 똑같죠. 똑같으니까 둘 다 F라고 표시했겠죠. 그리고 이게 현실적입니다. 아무튼 그 힘을 주면 좌측슈는 방향상 좀 덜 드럼에 접촉하겠죠. 아무튼 이 수식으로 PA를 계산하면 0.4428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 됩니다. 우측슈의 경우에는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1이었죠. 그래서 좌측슈의 경우가 더 적은 게 사실이네요. 자, 이 PA 값을 가지고 좌측슈 토크를 구하면 강의 자료에서와 같은 값이 나오고 지정적으로 우측슈와 좌측슈 토크를 더하면 이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 문제 C는 힌지핀의 발력을 구하는 것이죠. 슈가 2개니까 힌지핀도 2개입니다. 그러면 어떤 핀의 발력을 구해야 할까? 상식적으로 우측 슈의 핀이겠죠. 왜냐하면 더 큰 힘을 받을 거니까요. 자, 발력 구하는 수식도 앞서서 우리가 유도했었죠. 일단 복잡하니까 16페이지에서 분리했던 수식 A와 B 값부터 계산해 봅시다. 여기 강의 자료에 계산이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는
다음 단계 수식에다가 방금 구했던 그걸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자, 여기서는 RX 결과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데 이건 그냥 X축의 좌측 방향의 힘이라는 것이죠. 작용력 F와는 반대 방향이네요. 자, 아무튼 문제가 묻는 것은 힌지핀의 반력이니까 이제 역으로 각 성분으로 구한 반력의 합력을 구하면 5039.8N이 나옵니다. 이게 답이죠. 참고로 왼쪽 슈의 반력을 구하려면 여기서도 최대 압력 피해가 다르니까 앞에서 구했던 것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모멘트하고는 좀 다르게 반력 같은 경우에는 수식이 좀 많이 바뀌죠. 그걸 다 고려하면 864.16N이 나왔어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자, 진짜 우측 슈의 핀과는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그리고 훨씬 적죠. 내부 확장식과는 다른 일종의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죠. 외부 압축식 클러치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외부 압축식 클러치라는 것은 외부에서 마찰 요소를 수축시켜서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인데 우측 그림과 같은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슈가 마찰력을 안쪽으로 미는 방식을 분석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슈가 움직이는 형태를 보면 내부 확장식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아마 부호 정도만 신경 쓰면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강의 자료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모멘트 계산은 거의 동일하죠.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인 회전 방향 개념이 정반대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슈가 바깥에 있으니까 작용력이 반대 방향, 즉 안쪽 방향이어야 되죠. 그리고 수직력도 마찬가지예요. 마찰력도 슈가 고정되어 있고 상대가 움직인다는 상황인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자기 활성 조건이 바뀌어버려요. 부호를 보면 수직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멘트하고 마찰력에 의해 발생하는 모멘트는 같아져 버리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외부 확장식과는 달리 시계 방향 회전이 자기 활성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힌지전 반력도 상분이 모두 바뀐다는 점은 유사합니다. 이제 반대 방향 회전, 즉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이게 이젠 자기 활성 조건이 가능한 방향이 되겠죠. 당연히 반력 성분도 다 바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외부 압축식은 내부 확장식과 형태가 비슷하다면 부호를 제외하고서 대부분 비슷한 계산을 통해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클러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밴드 타입 클러치라는 것인데요. 마치 벨트처럼 밴드가 두 축 간 동력을 전달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측 위 그림에서 파란 원이 드럼이고 이것이 회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림에서 밴드의 좌측 부분이 우측 부분보다는 좀 더 쫀쫀해지겠죠. 각각의 강력을 P1, P2라고 한다면 P1이 더 크고 그 둘의 차이는 P1 빼기 P2 이렇게 되겠죠. 우측 아래 그림은 밴드를 마구 쪼개가지고 그 미소 요소를 추출한 그림이라고 합시다. 만약에 그 그림에서 좌측이 위 그림에서 P1 쪽이라고 한다면 우측보다 그 크기가 조금 더 크겠죠. 그 조금 큰 양을 델타 P라고 한다면 좌측과 우측 밴드 부분의 장력을 차별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시스템이 정적 평형 상태라면 그 시스템 내 모든 미소 요소 또한 정적 평형 상태여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미소 요소가 받는 수직력과 마찰력을 포함해서 평형 방정식을 세우면 여기 첫 번째 수식 dm 빼기 p 사인 2분의 d 세타 빼기 p 플러스 dp 곱하기 사인 2분의 d 세타는 0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d 세타라고 되어 있는 게 회전하고는 무관해요. 이건 단지 미소 요소의 길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미소 요소가 원 위에 있으니까 그 끝은 조금 삐딱하겠죠. 그림에서 보면 삐딱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미소 요소 끝에 있는 밴드의 장력에서 기원한 그 힘의 작용 방향도 실제 그림에서처럼 좀 삐딱하겠죠. 그것을 고려한 수식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사인 세타라는 놈은 세타가 작으면 사인 세타와 세타가 비슷해지죠. 자, 이것을 이용하면 사인 2분의 d 세타는 2분의 d 세타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고 코사인 세타는 좀 다르죠. 세타가 작으면 1에 가까워지니까 세타가 아주 작으면 1과 비슷하다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d 세타 dp 이 두 개 곱한 것, 이거는 각각이 이미 작으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긴 수식이 dn은 p 곱하기 d 세타 이렇게 간단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수평 방향의 힘도 평형 방정식을 세우고 동일하게 근사를 하게 되면 dp는 fdn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서 구한 두 수식에서 dn을 대입해서 소거하면 p분의 dp는 fd 세타 이렇게 되고, 이제 이놈을 마찰력이 존재하는 구간에서 적분하게 되면 P2분의 P1은 exponential F 곱하기 phi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힘은 압력의 면적 곱한 거죠. 여기서도 밴드 너비가 B라고 한다면 수직력 DN은 P 곱하기 B 곱하기 R 곱하기 D 세타 이렇게 되죠. 저 위에 우리가 아까 처음에 DN은 P D 세타라고 유도한 것 여기다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P D 세타는 PBR D 세타가 되고, 이거 압력으로 정리하면 P는 BD분의 2P가 되죠. 여기서 D는 밴드가 감긴 드럼의 실험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수식을 보면 숫자 2, B, D 이거 다 상수죠. 그렇기 때문에 압력은 장력에 비례한다, 이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최대 압력은 당연히 장력 P가 최대인 점이니까 P1을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토크는 힘의 작용거리를 곱한 것이니까 힘은 약종 밴드의 장력의 차이인 남는 값, 그죠? 그래서 P1 빼기 P2에다가 작용거리 R 아니면 2분의 D를 곱한 값이 되겠죠.